자, 안녕하세요. 목소리들이 왜 그렇게 안 좋으실까? 네. 자, 모의고사 1회차를 봤는데, 제가 모의고사 1회차가 작년 시험하고 난이도가 거의 유사합니다. 다른 회차는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모의고사 1회차는 의도적으로 낼 때 그냥 작년 문제를 옆에 두고, 난이도 비슷하게 다음에 아예 항목입니까? 뭐, 작년에 어떤 1번이 뭐, 교과교육론이면 교과교육 내고, 뭐, 2번이 정치사상이면 정치사상 내고,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다들 잘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을 하는데, 모의고사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참조해서 문제를 냅니다. 뭐, 여러분들 잘 보시는 기본서, 원서, 다음에 교과서, 기출문제, 뭐 등등등 참고를 해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점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부터 아마 이렇게 채점해서 등수가 나올 텐데 그 등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한 2달 남았는데 좀 정리하고, 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뭐 이렇게 보충하고, 뭐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 그래서 해설과 예시 답안을 보시면은 제가 밑에 참고로 기출 영역하고 관련되어 있던 이론들을 조금 뭐 간략하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시게 하고, 미출제 영역도 좀 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는 의도적으로 아직 출제되지 않은 영역을 아마 의도적으로, 물론 어떤 문제는 뭐 이렇게 출제된 문제도 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문제는 아직 출제되지 않은 주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을 하실 때 예시 답안을 좀 보시고, 위에 보시면은 기출된 영역하고 관련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리를 하시고, 다음에 미출제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그 부분도 같이 함께, 아니면은 문제가 거의 미출제 영역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이론들을 좀 정리하시면 2달 동안 한 번 정도 더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원래는 좀 이제 좀 정리된 걸 좀 외우고, 근데 외우는데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좀 손으로 써가면서 좀 외워야 됩니다. 쓰는 것하고 머리로 이렇게 머리에 담아두는 거하고는 기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갭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막상 쓰라 그러면 좀 쓰기가 힘든 그런 뭐 있죠. 그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갭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좀 쓰면서 외우는 걸로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 이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뭐 옳은 방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왜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걸 볼 때 제가 뭐 공부를 그렇게 못해 보이나요? 어쨌든 간에 어떻게 했냐면, 철학과니까 뭐 문제 풀고 단답형 이런 건 없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다 이렇게 서술형, 논술형 다 시험들이니까 주제 하나 주고 선생님이 주기에서 뭐 이렇게 쭉 쓰라 그러면 뭐 이만한 답안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앞뒤로 한 장씩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한 문제에. 뭐 문제는 물론 한 2-3문제 내는데, 그렇게 해서 했던 방법이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낼 만한 영역과 주제를 먼저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냈죠. 뭐 데카르트의 뭐뭐뭐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해놓고 답안지를 구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답을 쫙 썼습니다. 딱 쓴 다음에, 물론 선생님이 수업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쓰고, 그러면은 뭐 답안지가 이렇게 여러 장 모여요. 그러면 그걸 이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외울 때 똑같이 답안지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워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시험을 보면은 제가 설정한 주제 안에서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가지고 그냥 외운 거를 아무 생각 없이 시험장에서는 다 쓰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시험장 들어가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물론 모든 문제를 생각 없이 다 이렇게 막 자동적으로 쓸 수는 없지만 상당수 문제는 그 주제를 보자마자 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간 내에 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서술하고 논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되면 아마 서술형이 더 늘어나죠. 논술은 없고 지금 논술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봐도 예전에 2차 논술처럼 정말 논술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문제인데 지금은 거의 서술형 문제, 명문제 이렇게 붙여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떼가지고 서술형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지금 22문제 정도 보는데 좀 많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서 문제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 없이 쭉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숙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한 2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 훈련들을 좀 잘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업이 원래 예전에 제가 그냥 아침에 뭐 9시, 10시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작년부터 그 시험 시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보거든요. 뭐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마 이 수업이 시험치기 한 2주 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스케줄에도 좀 적응을 하고 뭐 하는 의미가 있지 않게 그리고 7시에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해설이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고 해설이 늦으면 늦게 끝나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시간 맞춰가지고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질질 끌고 그러지는 않고 그리고 다 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뭐 7시에 끝난다고 해서 끝내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한 8시까지는 그냥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근데 거기까지는 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빨리 집에 가야죠. 집에 가야 되니까 집에 가야 되니까 자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정리하고 암기하고 숙지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등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매년마다 제가 그냥 그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매년입니다. 매년마다 사례를 제가 첫 강의할 때 TO가 19명이었습니다. 여기 그 해에 TO가 19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도의 TO만큼도 안 나오는 그런 해에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를 했고 제가 원래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합격했다고 찾아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인간이 좀 덜 돼서 그렇지 그런 분 없는데 그 해에는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그 다음에 오신 거죠. 오셨는데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19명 뽑는데 어떻게 내 수업을 듣고 합격을 하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본인도 신기해하고 저도 신기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분이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좋은 점수 그러니까 등수가 높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19명을 뽑을 때 예를 들어 뭐 한 100명, 130명 뽑는데 모의고사 등수가 조금 낮았는데 됐다 그러면 그거는 뭐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19명을 뽑는데 모의고사 등수가 그렇게 상위권에 있으신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알았습니다. 아, 등수는 의미 없구나. 알았으니까 물론 뭐 확률은 좀 있겠죠. 확률은 좀 근데 등수가 낮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사후 처리가 중요합니다. 사후 처리를 잘 하시고 사후 처리 못하면 뭐 영 안 되는 것이고 사후 처리를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잘 노력을 하시고 잘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수가 높다고 기뻐하실 것도 없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 수업을 1년 내내 들으신 분은 저한테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 화법이나 제 글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수업을 듣지 않고 그냥 모의고사 와서 시험 치는 분은 제 화법이나 글 쓰는데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점수가 낮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죠? 있으니까 등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사후 처리를 잘 하시라. 사후 처리를 잘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느 도덕 심리학자가 자신의 어떤 개념을 설명한 글입니다. 이 글을 읽고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것은 충동으로부터 나온 에너지로 채워져 있어요. 여러 자연적이고 본능적 충동, 다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리비도 에너지라고 불리는 성적 충동과 타나토스라고 불리는
공격 충동 있죠? 자, 이 성적 충동과 이 공격 충동으로 채워져 있는 것 있으며 그것의 유일한 기능은 자, 이것이 수행하는 우리 인성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뭐냐면 충동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 적극적으로 만족시키고자 활동한다. 적극적으로 만족시키고자 자, 외적, 내외적 자극에 의해 생긴 에너지를 직접 방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와 초자와 비교하면 그럼 대충 아시겠죠? 자와 초자와 비교한다고 그랬죠? 그럼 뭘까요? 이게 이드입니다. 원자라고 이야기되는. 자, 원자와 기출문제, 어떤 기출문제에서는 원초화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라는 건 아실 텐데, 비교하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것은 자나 초자와 비교하면 어떠한 체계나 조직도 없으며 단일화된 의지도 없이 오직 무엇에 따른 본능적 욕구 충족을 위한 충동들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죠. 자, 이놈이 인성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내외적 자극으로 인해 발생한 충동, 욕구들을 적극적으로 만족시키는 기능을 만족시키려고 활동을 해요.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이 무엇에 따라 일어난답니다. 무엇에 따라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 밑에 볼까요? 이것은 어떤 가치도, 어떤 선악도, 어떤 도덕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자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의 자연적 성향은 대단히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죠. 이걸로 가득 차 있는 이 안에 공격 충동, 성적 충동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때문에 다시 읽어보시면 이것은 어떤 가치도 어떤 선악도 어떤 도덕도 알지 못한다. 오직 과로와 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양적인 요소가 지배하고 있다. 자, 원자의 활동을 지배하는 과로. 자, 이것은 과로에 따라 본능적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단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죠. 자, 원자의 활동 원리가 되겠습니다. 원자는 내외적 자극으로부터 발생하는 충동, 욕구를 적극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활동하는데 자, 이 원자의 활동 원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쾌락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것과 좀 대별되는 게 있죠? 자아의 활동 원리가 뭐죠? 요거는 자아의 활동 원리고 요건 그 원자의 활동 원리가 되겠습니다. 원자의 활동 원리가 되겠다. 자, 그 배경 지식에 원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의식에 자리하는 생덕적, 본능적, 원초적 욕구와 충동의 총체죠. 원자라는 개념은 원래 프로이트의 그 학문 이력에 따르면 원래 이 개념은 무의식 개념보다 뒤에 나온 개념입니다. 그 프로이트가 제일 처음에는 그 우리 정신의 세 수준에 대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그래서 뭐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런 개념을 그 확정을 하고 그 의미들을 확정을 한 다음에 연구를 계속해 나가다가 인성의 세 수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프로이트 이론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무의식 내에 자리 잡고 있어요.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선천적 요소죠. 무의식에는 후천적 요소도 있습니다. 뭐가 있죠? 무의식은 선천적 요소와 후천적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 선천적 요소로는 원자가 있고 후천적 요소로는 초자가 있습니다. 초자도 무의식 안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내외적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의 해소와 욕구의 적극적인 충족을 활동 목표로 삼는 인성의 한 요소이고 본능적 욕구와 충동의 적극적 충족을 추구하는 자, 원자의 그 활동 원리가 되겠습니다. 쾌락 원리에 따라 활동을 합니다. 밑에 아마 그 기출 영역과 관련 이론되어 있고 14학년도 이전 이후로 나누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번 시험기 있잖아요. 그 이전에 기출됐던 것하고 지금 시험기 때 기출되었던 것들로 이렇게 좀 나누어 가지고
이론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덕심리학 영역에 그 정신분석학이라는 영역이죠. 도덕심리학에 속하는, 물론 뭐 프로이트가 도덕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큰 영역은 도덕심리학이고, 이 도덕심리학에 여러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정신분석학인데 이건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14학년도 이후로는 지금 시험 유연기 때는 출제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5년 정도 봤죠. 출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출제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 부분을 좀 다 확인을 하시고요. 에릭슨까지 다 확인을 좀 해두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전에 출제했던 걸 보시면 심리성적 발달 단계 특징을 물어보는 그 문제가 있었고, 인성의 세 요소 있죠? 세 요소 뭡니까? 지금 보셨던 원자, 자, 초자 있잖아요. 그것들의 성격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렇게 출제되었고요. 프로이트는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 시험기에서 정신분석학이라는 도덕심리학의 한 영역에 대해서는 출제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잘 해두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은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15년 개정입니다. 예, 1부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마 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교육과정은 지금 15년 개정까지 나와 있고, 원래 그 시험 출제할 때 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뭐 나오잖아요. 그죠? 공문 비슷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15년 개정이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15년 개정 교육과정까지 이런 식으로 출제를 나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하자면 1차부터 다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자면 뭐뭐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뭐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차부터 다 보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그 기출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에 미루어 봤을 때 그 현행 교육과정이 출제가 됩니다. 현행 교육과정, 그러니까 현재 이제 유통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출제했지, 예전 교육과정을 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단 한 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한 문제, 예전 객관식 시험기 때 제시문에 몇 개 이렇게 두고 순서대로 써라, 뭐 밑에 뭐 순서 바른 것,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한 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과정 문제는 대부분 그 현행 교육과정을 출제를 하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이 뭐 기억은 정확치가 않은데 그 가치관계 확장법이 나와 있을 겁니다. 가치관계 확장법에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하고 현행 15년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점을 묻는 겁니다. 그 내용 설정 원리 공통점을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전에 그 교육과정을 묻는 문제라기보다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현재까지 내려오는, 원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내려오고 있고, 현행 그 교육과정에서도 내용 설정 원리는 그 가치관계 확장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전 거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요. 좀 힘들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앞쪽에 있는 것들은 한두 번 이렇게 쭉쭉 읽어보시고요. 특히 만약에 구하기 힘드시다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해설에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해설에 여러분들 아시죠? 그 교육과정 평가원 들어가면 그 교육과정 평가원 가면 교육과정 관련되어 있는 그 다시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거기 가보시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있어요.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그 해설 보면 그 앞에 있는 교육과정도 요약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좀 구하셔가지고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한 몇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은 그냥 물론 중간에 내용 체계에 들어가면서 성취 기준 상당히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암기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건 물론 이렇게 한번 쭉 보셔야 되지만 아니라
있죠. 도덕과의 성격, 도덕과의 목표, 그리고 내용 체계의 일반적 특징, 그 다음에 교수 활동 방향, 다음에 평가 지침 있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숙지하시면 교육과정 문제는 거의 매년 한 문제씩은 나오거든요. 2점짜리든 4점짜리든 나오기 때문에 재작년에는 4점짜리 그리고 프로젝트 접근법 적용할 때 유의사항 4점짜리가 나왔고요. 작년에는 그 도덕과 성격과 관련해서 2점짜리 기입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2점이든 4점이든 4점 나오면 감사한 거고 다 외우고 있으면 뭐 2점 나오면 좀 아쉬움이 있죠.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건 숙지하셔야 됩니다. 교육과정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거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과정은. 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제 모의고사도 끊임없이 한 문제씩 나올 테고 요거 요렇게 다 다루게 될 겁니다. 오늘은 목표입니다. 목표.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고등학교 선택과목 교육과정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질문을 받습니다. 고등학교 선택과정 교육 윤리와 사상, 뭐 생활과 윤리, 고정과 윤리 뭐 있잖아요. 그 교육과정은 외워야 됩니까? 외우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제 답변은, 가장 이상적인 답변은 외우면 좋죠. 이거요. 인데 다시 한번 우리 경험이 말해주는 것에 의하면 고등학교 선택과목 교육과정은 출제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출제를 한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선택과목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단독 문제로. 단독 문제든 아니면 같이 내든 간에 출제한 적이 없어서 굉장히 대답 드리기가 조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예전 서답형 시험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시험 기간에 단 한 문제도 출제된 적이 없는 영역인데 반드시 나오는 그 세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까지 다 외우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뭐하고, 대신에 제 생각에는 몇 번 정도 읽어는 꼭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정의 기본적인 그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좀 특이한 점 몇 가지만 좀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15년 개정 있죠? 요거는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자, 다음은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의 일부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써라. 도덕과는 기본적으로 성실, 배려, 정의, 책임이죠. 이 가치 영역 각각, 1영역이 성실, 2영역의 배려, 3영역의 정의, 4영역의 책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등 21등이라고 했는데 등은 아니고 4개밖에 없습니다. 교육과정에서 4개밖에 안 줘놓고 등은 또 무슨 등입니까? 하여튼 21세기 한국인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될 인성의 기본 요소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여 내면화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삼는다. 이를 토대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자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도덕적 탐구 및 윤리적 성찰, 실천 과정으로 이어지는 도덕함의 능력을 길러. 도덕함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개정에 주로 달려 있긴 한데, 제가 듣기로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이 도덕함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때문에 아마 도덕함의 의미를 묻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교육과정 추에 지금 도덕함은 이런 것이다라고 좀 쓰여져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처음에 15년 개정 교육과정 딱 보고 도덕함이라는 개념을 보고 들었던 생각이 칸트 개념을 살짝 바꿨나 이런 생각. 칸트가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철학은 철학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필로소피룽 이렇게 필로소퍼가 아니고 독일어로 철학은 철학함이다라는 말을 써요. 저거 가져다가 아이디어를 얻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논란이 있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 대신에 여기 이제 목표에서 있죠. 목표에서 방금 보셨던 그 도덕함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자리는 확인해 두시고, 길러 도덕적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도 숙지를 해 두시고, 지금 그 도덕과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그 이상적 인간상입니다. 이게 15년 개정에만 나옵니다. 그 앞에는 안 나와요. 15년 개정에만 나오거든요. 도덕함 개념도, 도덕함 개념은 그 전에 나오던가? 도덕함이라는 개념도 아마 15년 개정에서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15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만 나오고요. 이게 도덕과 교육을 통해 양성하고자 하는 그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요것도 요 개념과 더불어 좀 눈여겨보시고요. 눈여겨보시고 잊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1세기 한국인으로서 보편적으로 갖추고 있어 하는 핵심 가치인 성실, 배려, 정의, 책임을 내면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2. 자신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삶의 상황 속에서 가치 영역이죠. 지금 우린 가치 영역 확장법을 쓰고 있으니까, 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근간으로 삼는 가치 차원이 있음을 인식하고, 4가지 차원이 있죠? 4가지 그 가치 영역들이 있죠. 그죠? 자, 인식하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 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실천적인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번째로 독립적 인격체로서의 개인이 시민사회와 국가, 지구 공동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를 가의 문제를, 특히 삶의 의미 물음과 연관지어 찾아볼 수 있는 능력과 실천 성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그런데 이 능력과 성향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 무엇의 형성이라는 과정적 목표를 통해 길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뭘까요? 도덕적 담화 공동체입니다. 도덕적 담화 공동체라고, 요 이야기도 아마 2015년 개정에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지금 그 교육과정의 목표 진술하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건 요 3가지 개념하고, 다음에 지금 교육 목표 진술 부분에 4개의 핵심 가치도 진술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와 관련해서 4개의 핵심 가치, 다음에 도덕함이라는 개념, 다음에 요 이상적 인간상으로 지워지고 있는 그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 다음에 그 밑에 그 도덕적 담화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머리에 넣어두시고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와 관련해서. 자, 3번 문제를 봅시다. 작년에는 요 3번 문제 자리에 그 민주주의론 문제가 출제되었거든요. 민주주의론 문제가 출제되었고, 뭐가 출제되었냐면 현대에 와서 현대 정치학자들이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 때문에, 이 문제점, 특히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로서 대표성 문제, 다음에 시민의지에 대한 호응성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공직 선출 방식의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그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소위 그 추천 민주주의라는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저거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시문 첫 번째 게 고대 아테네의 공직 선출 방식 나오고, 그 밑에는 현대의 요거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들이 한 2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하고 다음에 그 주장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거였습니다. 추첨이었는데, 자, 그 3번 자리에 그 민주주의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갑과 을은 두 서양 현대 사상가입니다. 사상가인데, 자,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정치 이념의 명칭을 써라라고 되어 있죠. 자, 체계의 확장은 상호 주관적인 언어가 아니라 탈언어화된 매체인 화폐와 권력에 의해 진행되며,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제 공부들 다 하셨을 테니까 누군지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경제체제와 지금 관료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고 누굽니까? 하버마스입니다. 이거 갑은 하버마스예요. 하버마스의 글이라는 힌트는 체계라는 개념과 상호주관적 언어 이런 게 의사소통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화폐, 권력 이런 이야기인데, 이를 통해 생활 세계는 체계들의 강제적 틀을 통해 체계들의 매체에 동화되도록 강요당함으로써 의미상실, 도덕적 해체,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의 쇠퇴를 야기했다. 이러한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 식민화, 이건 100%죠. 하버마스의 그 주장이고, 요 문제는 하버마스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 식민화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하버마스 관점 쓰라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자, 이러한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 식민화를 극복하는 길은 공론장을 제국하는 것이며, 이제 하버마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죠? 공론장은 괄호가 실현되는 중심적 공간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 한 몇 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하버마스 그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 식민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마 괄호하는 공론장이 들어갔을 거고, 그래서 그거 활용해가지고 한번 쓰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리자면, 이 공론장 재미삼아 하는 말씀 드린 건 아니고 하버마스는 이 공론장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치 철학자라고 물론 롤스도 있고, 근데 하버마스가 있고 또 여성 정치 사상가 중에 아렌트가 있습니다. 안나 아렌트가 있는데, 안나 아렌트 여러분 윤리와 사상 교과서입니까?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악의 평범성이라는 기사를 쓰신 분인데, 요 두 학자가 공론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두 학자 다 공론장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렌트는 이 공론장을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아테네의 왜 미네 있죠? 미네 공론장을 이상으로 삼았는데, 하버마스는 근대 부르주아 공론장을 이상으로 삼습니다. 근데 부르주아 공론장을 이상으로 삼고, 아렌트는 고대 아테네의 미네, 아크로폴리스에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자유시민들이 논의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걸 이상으로 삼습니다. 원래 아렌트는 공화주의의 관점에서는 고전적 공화주의, 현대적 버전이라고 보통 이야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공론장에 대해서도 아렌트는 고대 아테네를 이상으로 삼고, 하버마스는 근대 부르주아 공론장을 이상으로 삼는데, 자, 그야 그냥 재미삼아. 설마 아렌트와 하버마스의 공론장 성격 비교하라는 문제 나오겠습니까? 어디? 자, 아렌트 자체의 문제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요 글이 하버마스라는 건 아실 것이고, 그리고 괄호에 뭐가 들어갈지는 좀 약간 좀 힘들다면 그 밑에 제시문 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요 을이 하버마스, 제시문 보셨겠지만 하버마스의 이론의 기초에서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 유형을 확립한 대표적인 학자이고, 여러분들 박효정 선생님의 민주주의와 권위의 시민민주주의 파트에 보시면 스켈톤이라는 학자가 나올 겁니다. 스켈톤과 요 학자의 이야기가 주장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코엔이라는 분입니다. 분이거든요. 요 두 분이, 그러니까 하버마스나 롤즈는 시민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을 이론적 기초를 이렇게 제공한 사람이라며, 실제로 정치학자들 중에 시민민주주의, 아예 그곳을 전문적인 영역으로 삼고
그걸 그 탐구했던 그 전문적으로 탐구하고 이론을 확정했던 사람은 저 코엔과 스켈톤입니다. 라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그 제시문 밑에 건 코엔의 글입니다. 코엔의 글인데 이게 뭐 코엔의 글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보시면 내가 결국 정착하게 된 접근은 과로의 이념이었다. 이 이념의 지지자들은 자 기평은 아래 위 문장에 그 힌트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잘 보시고 찾아내셔야 돼요. 자, 이 이념의 지지자들은 민주주의가 단순히 집단적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함이나 집단들 간의 공정한 타협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사고함에 관한 것, 민주주의란 뭐라 그러죠? 시민들의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사고하는 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정당화의 기초로서 우리의 공통된 이성에 의감으로써 보통 뭐 공공이성, 공적이성 이런 식으로 불리우죠. 자,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한 것으로도 묘사될 수 있다. 여기서 나는 오직 더 나은 논변의 힘이라는 이 아닌 다른 어떤 힘도 반영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 도달하는 결정, 집단적 의사결정을 말하는 거죠. 자, 결정이라는 하버마스의 이상에 의해 부분적으로 감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은 하버마스고, 그래서 그 하버마스의 이론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지금 그 힌트가 뭐가 있냐면 아까 보셨지만 그 시민 공동의 문제에 대해 함께 사고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렇죠? 시민 공통의 문제에 대해 함께 사고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그리고 그것 안에서는 더 나은 논변만이 힘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시민민주주의입니다. 시민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의 특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코엔에 의해 기술되어 있고, 이 시민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놓았다라고 이야기되는 하버마스 글이 위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현대 민주주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그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이번 시험 유형기 때 대의민주주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출제가 좀 된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뭐 거의 대부분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엘리트 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까지 다 출제가 되었으니까요. 그 나머지 부분들 있죠. 지금 출제가 안 되고 있는 뭐 특히 참여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 좀 다시 살펴보시고, 자, 시민민주주의의 성격을 한번 보실까요? 시민민주주의는 정치적 대표자들이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대의민주주의와는 달리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공적인 이성적 토의를 통해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민주주의 한정. 코엔이 뭐라 그러던가요? 공적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사고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고를 통해 집단적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정치체제. 이러한 시민민주주의 관점에서 정치 권력의 행사의 정당성 권한은 뭘까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공적인 이성적 토의. 시민민주주의는 시민들 간의 대화, 토론,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 계속 변화시켜가면서 합의된 집단적 의사결정을 형성하는 것으로 시민이 직접 심의에 참여하는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대중민주주의. 자, 시민민주주의는 경쟁하는 이익이나 이해관계 간의 거래가 아니라, 요거는 대의민주주의의 특징이거든요. 대의민주주의는 정치 영역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정치 영역이라면 대표자를 매개로 해서 시민의 선호가 결집되고, 결집된 선호들 사이에 조정, 거래, 타협이 일어나는 공간이 정치 영역입니다. 그런데 자, 그게 아니고 시민민주주의자들은 정치 영역을 이렇게 보지 않고, 아까 우리 그 하버마스 보셨죠? 이걸 일종의 공론장으로 본단 말이에요. 봐서 그 시민들이 저기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선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선호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호들이 합리적 논의를 통해 끊임없이 바뀌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선호에 도달하는 곳이 바로 정치 영역이라고 보는 게 시민민주주의.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읽어보면 시민민주주의는 경쟁하는 이익이나 이해관계 간의 거래가 아니라 정치적 절차로서 시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떤 형태의 토의나 수기, 심의를 강조한다. 즉 시민민주주의는 단순한 타협이나 거래, 교섭을 통한 평형 상태의 추구라기보단 합의, 즉 하나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의 동의를 강조한다. 다음에 시민민주주의에서 정치적 결정은 잠재적으로 그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당사자들 혹은 그들의 대표자들을 공적인 토의 과정에 참여케 하는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민민주주의는 다른 이들의 견해가 개방적이고 성찰적이고 비판적인 주장들의 교환을 통해 위협이나 제재의 수단을 통해 동의를 강요하고자 하는 시도나 단순한 당파적 이익에서 나오는 주장을 배제함으로써 관련된 모든 이들에 의해 자유롭고 평등하게 수행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민민주주의자들은 절차에 관한 단순한 동의보다 더 깊은 합의, 즉 도덕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도덕적 합의는 자유주의의 도덕적 가치를 회복시켜 자유주의적 가치와 민주주의 사이에 긴밀한 결합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현대민주주의 유형이라고 말하면 대의민주주의 있고 시민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결사체 민주주의, 정보민주주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보민주주의 이런 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특히나 대의, 심의, 참여라는 걸 좀 중심으로 잘 내용을 숙지를 하고 대신에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유형들 사이의 특징을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그런 문제 나왔죠. 예를 들어 이런 것, 대의 민주주의와 시민민주주의 사이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정당성 기준이 뭐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시문에 객관식 시기에 시민 선호에 대한 관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비교가 되는 도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민주주의 이론들의 특징들과 그들 사이에 성격을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리하실 때. 자, 4번 문제를 볼까요?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작년에는 요 자리에 4번 문제 자리에 원효 대사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 사상가는 너무너무 많죠. 많은데 실제로 우리 시험에 보면 딱 3분만 출제합니다. 원효, 의천, 진울만 출제를 하거든요. 예전에 의상이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화엄종으로 그냥 퉁 치시면 됩니다. 의상은 중국 화엄종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중국 화엄종 확립에도 이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랬던 분이고 법장, 그리고 중국 화엄종을 거의 완성했다고 이야기되는 법장과 동기동창입니다. 법장과 그 외에 원효는 남고 의상 가잖아요. 당나라 가잖아요. 가가지고 동일스승 밑에서 법장하고 원효가 같이 공부를 합니다. 같이 공부를 하고 원효는 그 의상은 다시 돌아오고 법장이 그 스승님의 계를 잇고 그리고 개 편지 교환들을 계속 하고요. 이론적인 논의들을 계속 하면서 중국 화엄종의 정립과 이런 데도 의상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렇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 의천도 잘 출제를 안 합니다. 이거 원효하고 진우라고 계속 번갈아 출제를 합니다. 계속 번갈아 출제를 하는데, 자, 작년에 그 자리에 원효가 들어왔으니 어쩔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진우를 넣어야죠. 자, 넣어야 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불교 사상가가 성부를 위한 수행의 방법을 설명한 글입니다. 그 방법의 명칭을 써라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한번 봅시다. 초저녁이나 밤중이나 새벽에 고요히 연을 잇고 우뚝하게 단정히 앉아 바깥 모양을 취하지 않고 마음을 거두어 안으로 비추어야 한다. 자, 지금 우리가 수심을 해야 되는데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먼저 적적으로서 반연하는 생각을 다스리고 다음으로 성성으로서 혼침을 다스려라. 먼저 마음을 적정하게 하고 무슨 생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생각에는 그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혼침과 산란을 고르게 좋아하여 취하고 버리는 생각이 없이 마음을 분명하고 분명하게 하면 확연히 어둡지 않아 망념이 사라진다. 거기서 들은 바가 아니라면 모든 경계를 결코 취해서는 안 된다.
만약 세상의 연을 따라서 베풀어 짓는 바가 있다면 모두 마땅히 지어야 할 것과 짓지 말아야 할 것을 관찰해서 자, 내 안에 내 의식의 마음에서 무엇인가가 막 일어나요. 일어나면 그걸 잘 관찰하라는 겁니다. 잘 관찰해서 온갖 행을 어긋남이 없게 하라. 비록 짓는 바가 있더라도 텅 비고 밝음을 잃지 않아서 다면이 항상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네요. 자, 지금 어떤 수행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먼저 마음을 적적하게 하고 그리고 그 어떤 마음이 드러나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잘 관찰해서 망념이면 제거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지혜를 살펴보는 것이죠.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정해쌍수라고 합니다. 정해쌍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출, 2013년 이후의 기출 영역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두 가지가 나왔다고 그랬죠? 진울과 관련해서. 정해쌍수의 성격하고 도노점수의 성격이 나왔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정해쌍수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의천거라고 진울거라고 묶어놓고 그냥 괄호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정답이 지였나요? 정이었나요? 선정이었나요? 그렇게 나왔거든요. 하기 때문에 도노점수와 관련된 것도 아마 기입형으로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점수의 방법으로서 정해쌍수가 진울 독자적인 문제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때문에요. 정해쌍수의 성격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배경 지식을 한번 볼까요? 점수의 내용입니다. 정해쌍수는 소위 말해 마음을 닦는 점차 닦는 수행법이에요. 정과 해를 함께 닦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은 산란한 마음을 통일시키고 고요하게 하여 텅 빈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해란 본래의 마음 상태에서 제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한 마음에서 정은 해의 체고 해는 정의 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남선종 해능이 했던 이야기를 그냥 수용을 하는데 자, 정해의 닦음은 따로따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정해쌍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해쌍수의 성격을 좀 보시고요. 기출문제를 한번 보세요. 나오는 영역이 거의 동일한데 도노점수 성격 묻고 정해상수 성격 묻고 다음에 선주교종의 선교 일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진울과 관련해서는 사실상은 도노점수 단독 문제로는 도노점수를 묻는 문제가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하기 때문에 밑에 출제되지 않은 영역이 꽤 됩니다. 예를 들어 도노의 성격이라든지 점수의 성격이라든지 도노 점수가 요청되는 이유라든지 다음에 정해쌍수의 성격 또 하나 좀 중요한 걸로 성교일체 논리 같은 것 논리나 방법 같은 것들 이런 내용들이 여전히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진울과 관련해서는 아직 출제할 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미출제 영역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5번을 보도록 합시다. 5번. 작년에 5번 자리에 뭐가 들어갔더라? 아구스누스가 들어가 있었나요? 맞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스피노자인데 정답이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을 겁니다. 같은 게 아니다. 아니군요. 같은 게 들어갈 수는 없지. 자, 다음은 어느 서양 근대 윤리사상가의 글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써라. 모든 것들은 스스로 코나투스를 보존하도록 행동하기 때문에 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은 스피노자인 줄 아셔야 되죠. 게다가 위에 발문에 근대 윤리사상가라고 했기 때문에 코나투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예전 기출문제에 괄호에 또 코나투스 묻는 게 있었고 자, 스피노자입니다. 가능한 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최대한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불리워지는 코나투스. 우리가 우리의 권력 안에, 우리의 힘이죠. 안에서 맹목적인 욕망에 이끌리는 것만큼 이성의 명령에 따라 살 수 있다면 모두가 그것에 의해 인도되고 현명하게 삶을 영위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 무엇보다 유익한 것은 우리의 이성을 가장 가능한 한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자,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우리의 이성을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지성을 완전하게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우주의 그 세계를 지배하는 그 자연의 법칙, 전체적인 그 자연의 법칙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을 획득하는 거죠. 소위 그 제3종의 인식을 가지는 것이죠. 아니면 뭐 신에 대한 인식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이고. 자, 사실 행복이란 뭐에 불과하다.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또한 신과 신의 속성, 그리고 그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그의 활동을 파악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성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거든요. 자,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굳이 이 제시문을 낸 이유가 이게 지금 그 윤리사상 5종 교과서 있죠. 스피노자가 기술되어 있는 그 5개 교과서에 제가 본 걸로 의하면 거의 3개가 이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스피노자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3개인지 하여튼 인용하고 있거든요. 자, 그 안에는 정확히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신을 직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생겨나는 정신의 만족. 그냥 외우세요. 이게 스피노자의 행복 개념입니다. 신을 직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생겨나는 정신의 만족. 신을 직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생겨나는 정신의 만족입니다. 자, 물론 그 스피노자의 에티카에 의하면 요 정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양한 용어를 통해 그 행복 혹은 지복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 밑에 배경지식 한번 보세요. 신을 직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생겨나는 정신의 만족 혹은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을 눈여겨보시고,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에서 생기는 마음의 평화와 만족, 에티카 인용을 해볼게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정서를 뚜렷하고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신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과 자신의 정서를 더 많이 인식하면 할수록 더욱더 신을 사랑한다. 자기 자신과 자기의 정서를 뚜렷하고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기쁨을 느끼며 이 기쁨은 신의 관점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그는, 그러니까 자신의 정서를 뚜렷하게 명확하게 인식한 사람이죠. 그는 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정서를 더 많이 인식할수록 신을 더욱더 사랑하죠. 자, 따라서 이 사랑은 지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지적인 사랑이에요. 단순하게 뭐 감성적이고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자, 뭐 모든 사물을 영혼의 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서 얻게 되는 마음의 평정,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정의가 되거든요. 기출 영역은,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영역, 스피노자와 관련해서 첫째 형이상학입니다. 형이상학인데 그 실체, 속성, 양태의 성격을 좀 아셔야 되고, 다음에 인식론입니다. 요거는 이번 시험 유형기 때도 그 뭐 영혼의 상 이 개념이 그 이렇게 기입형으로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자, 인식론, 특히 세 종류의 인식의 성격을 잘 아셔야 합니다. 1종지, 2종지, 3종지라고 불려지는. 다음에 감정론과 관련해서는 코나투스의 성격을 묻는 문제가 종종 나왔고, 그 다음에 덕론이 나왔습니다. 스피노자의 덕에 대한 관점, 덕에 대한 관점이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스피노자의 행복주의, 소위 자유와 행복, 지복의 관계를 주제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이번 시험기에서는, 유형기에서는 인식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소위 그 제3종의 인식의 성격을 묻는데, 물론 정답은 영혼의 상이었습니다. 영혼의 상이었고, 다음에 감정론과 관련해서 코나투스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기입형으로 이렇게 괄호쳐서 출제를 했습니다. 미출제 영역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았는데 특히나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건 스피노자 에티카의 부제는, 만약에 뭐 부제를 붙인 적은 없지만 스피노자의 에티카의 그 중심 주제는 행복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 이거를 알기 위해 그 스피노자가 그 책을 쓴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도 스피노자를 언급하고 있는 데서 가장 중심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이겁니다. 이거하고 자유론이에요. 원래 행복과 같은 상태니까. 이게 아마 그 우리 교과서도, 우리 윤리와 사상 교과서도 5종 전부 스피노자를 기술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그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 두 주제입니다. 이 두 주제거든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복에 이르는 방법, 자유에 이르는 방법을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은 스피노자의 모든 이론을 다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론을 형이상학부터 인식론, 감정론, 등론 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행복에 이르는 길이거든. 행복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이렇게 함축이 돼요. 그 앞쪽에서 스피노자 에티카 보시면 제일 먼저 형이상학적 논의하죠. 첫 줄이 실체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첫 문장이 실체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인식론 다루거든요. 그 다음에 감정론 다뤄요. 감정론 다루고 제일 이제 끝부분에 가서 이 행복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앞쪽에 형이상학, 인식론, 감정론 여기에 이르는 길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 이르는 길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그 이 주제와 관련해서 결론 부분도 있어요. 행복이란 뭐다, 뭐 자유란 뭐다, 자유에 이르는 방법, 행복에 이르는 방법, 그 결론적인 내용들, 그리고 관련된 이론들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스피노자가 소수령으로 출제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다룰 수 있을 주제가 이겁니다. 이거니까 잘 파악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한 문제만 더 보고 우리 좀 쉽시다. 6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작년에 아우구스누스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아퀴나스.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예전에 아퀴나스 2번 연속으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아우구스누스가 2번 연속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서양 중세 윤리 사상가의 글입니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각각 써라.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종교적 덕은 오직 신에 의해 주입된 덕이다. 자, 종교적 덕에는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죠.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교회단 치시는 분이야 일도 아니죠. 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략 기호 밑에 그 3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설명한 겁니다. 자, 기억의 덕은 인간과 신 사이의 우정이며 인간과 신을 만나게 하는 덕이며 자, 그래서 동시에 서로를 위해 선을 원함으로써 서로를 위하는 덕이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덕 중에서 가장 탁월한 덕의 형태이다. 최고의 덕이라는 이야기죠.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뭡니까? 이건 사랑입니다. 자, 사랑이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인간한테서 행해지는 행위들 중 인간인 한에서의 인간에게 고유한 것들만이 고유한 의미로 인간의 행위다라고 불린다. 그리고 이게 아퀴나스 글이라는 이야기는 종교적 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퀴나스입니다. 아구스누스는 향주 삼덕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연적 덕, 종교적 덕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둘 다 신학자이기 때문에 내용 보면 좀 비슷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그 개념이 나오면 아퀴나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퀴나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인간한테서는 행해지는 행위들 중 인간인 한에서의 인간에게 고유한 것들만이 고유한 의미로 인간의 행위라고 불린다. 그런데 인간은 각자가 자기 행위들의 주인이라는 점에서 다른 무이성적 피조물들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인간이 주인인 그런 행위들만이 고유한 의미로 인간적 행위라고 불린다. 자,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가 인간의 고유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대해 인간이 주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 행위가 인간의 자유의지로부터 나온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인간은 이성과 의지에 의해 자기 행위들의 주인이 된다. 이 행위가 인간의 고유한 행위이기 위해서는 이 행위에 대해서 인간이 주인이어야 하는데, 자, 인간이 이 행위에 대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행위가 이성과 의지로부터 나와야 된대요. 이성과 의지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따라서 니은을 이성과 의지의 능력이라고 한다. 이성과 의지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숙고된 의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야 고유한 의미로 인간적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은 자, 숙고된 의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은 이성과 의지의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걸 지칭하는 아퀴나스의 개념,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아퀴나스의 대전제, 아퀴나스 이론, 특히 그 윤리학과 관련되어 있는 대전제는 뭐냐면 모든 존재는 선을 추구한답니다. 모든 존재는 선을 요구한다. 이거는 자연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때 존재라고 하면 크게 이해하면 인간, 개 뭐 다 마찬가지, 다 뭐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이 있죠. 존재하는데 우리 정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기능들 있잖아요. 이것들도 각자의 선을 요구해요. 요구하는 부분에도 개들도 그와 대응하는 선을 요구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지가 있다면 의지도 선을 요구하고 이성도 이성에 대응하는 선을 요구해요. 그런데 자유의지는 뭐냐면 자,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도 각자 그것에 대응하는 선을 요구해요. 모든 존재는 선을 요구해요. 이게 아퀴나스의 대전제예요.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도 전부 각자 대응하는 선을 요구해요. 예를 들면 신체 같으면 신체적 선이 있겠죠. 그렇죠?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 선을 요구하는데, 자, 이성도 선을 요구해요. 그리고 우리는 동물적인 그 성향도 있기 때문에 그 동물적인 성향에서 비롯되는 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성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모든 건 다 선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이성이 추구하는 선이 있어요. 선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성적 욕구라고 합니다. 이성이 선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참 재미난 개념인데 이성적 욕구라고 불려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그 이성하고 욕구가 결합되어 있어요. 달리 말하면 이성하고 의지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이거는 요 이성하고 의지가 결합될 때 여기서 주인 노릇을 하는 건 의지가 아닙니다. 이성입니다. 이성이 선을 요구하죠? 근데 이성은 기본적인 기능은 인식하는 겁니다. 이성은 선을 요구하는데 선을 인식해서 여기에 부여하고 얘가 이성에 의해 부여된 선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아 행위를 산출해내는 것.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제시문은 그 아퀴나스의 주지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행위에, 특히 도덕적 행위의 동기로서 그 궁극적 동기로서의 이성. 그 밑에 보시면 그 배경 지식 보시면 덕의 본성, 정신의 선한 성질로서 그것 때문에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고 아무도 그것을 나쁘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성질. 덕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연적 덕과,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거의 다른 점이 없어요. 자연적 덕은 다시 도덕적 덕하고 지적 덕으로 나누는데 역시 신학자이기 때문에 종교적 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자연적 덕으로 실현될 수 없죠. 그리고 종교적 덕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자연적 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성향의 완성을 통해 우리가 가지게 되는 덕이지만 종교적 덕은 신의 은총에 의해 주입된 덕입니다. 우리가 우리 활동으로 성취할 수 있는 덕이 아니에요. 원래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덕은 우리 활동의 산물인데 종교적 덕은 우리 활동의 산물이 아니라 신의 은총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만 우리는 지복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자유의지론이 있죠. 자, 아퀴나스의 자유의지 개념을 한번 볼게요. 모든 존재자들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 달리 말해서 그들은 욕구 대상과 그것을 향하는 성향, 즉 욕구를 가진다. 그런데 동물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를 함께 가진 인간의 욕구는 복합적일 수밖에 없어요. 즉, 우선 인간은 자기 보존과 관련해 자연적 욕구와 더불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감각적 욕구를 가진다. 이 점에 있어 인간은 다른 동물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이성을 가진 정신적 존재로서 인간은 이성에 의해 파악되는 욕구의 대상을 가지며 그것에 대한 욕구를 가진다. 이러한 욕구를 이성적 욕구라 부르며 이게 의지입니다. 의지. 자, 요게 아퀴나스의 의지 개념인데, 자, 이성적 욕구를 의지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의 의지는 자유의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에 의해 통제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이성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의지이기 때문에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를 지능으로서 인간은 동물과 구분돼 따라서 이성적 욕구는 인간의 본성을 표현한 것이다. 이성적 욕구는 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성에 의해 산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인간은 이러한 욕구를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 혹은 의지와 관련하여 인간은 자유롭죠. 즉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예요. 그리고 이 의지로부터 이로부터 선한 행위가 나와요. 이게 동기가 되는데 이게 발동하면 선한 의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것의 주인은 이성이란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아주 전형적인 주지주의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지주의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기출문제는 당연히 행복의 의미와 그것의 성취 방법을 묻는 문제가 나왔고, 다음에 독의 성격을 묻는 문제가 나왔고, 다음에 자유의지론 관련해서 자유의지의 성격을 묻는 문제인데, 이게 예전에 아퀴나스하고 아우구스누스하고 같이 이렇게 내놓고 둘 다 뭐 자유의지를 인정했다 뭐 이런 식의 선택지를 객관식 문제는 참 유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 개념 자체가 그 아우구스누스하고 아퀴나스하고 달라요. 한 사람은 주의주의자고 한 사람은 주지주의자란 말이죠. 네. 자, 다음에 또 하나가 나왔던 게 도덕인식의 구조로 그 도덕적 직관 양심 이 개념 아시죠? 그죠? 요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구스누스의 주의주의와 아퀴나스의 주지주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왔고요. 자, 다음에 악의 존재 문제, 다음에 신존재 증명 관련된 문제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죠? 많이 나온 게 아니라 객관식 한 문제에 이 주제를 다 몰아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문제 문항수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많은 건 아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주제를 다 다뤘어요. 그 작은 문제에서. 자, 하기 때문에 요 주제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시고 2013년 이후에 아퀴나스는 자연법 이론밖에 나온 적이 없어요. 좀 넓게 이야기해서 법이론. 아퀴나스의 법이론 뭐 있죠. 영언법, 신법, 뭐 자연법, 뭐 인간법 해서 자연법의 성격하고 자연법과 인간법의 관계 문제 묻는 거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전혀 출제가 안 돼요.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에 사실상 미출제 영역이라고 이야기됐던 위에 이전 기출에서 나왔던 주제들이 전부 다 아직 출제가 안 돼서 자연법 제외하고 출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미출제 영역 있죠. 행복의 본질과 그것의 성취 방법, 다음에 뭐 도덕적 인식의 방법, 다음 등론, 다음에 덕과 행복의 관계, 다음에 아퀴나스의 주지주의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아구스누스, 올해 아퀴나스라는 자연법을 이미 5년 동안 2번 냈습니다. 근데 아퀴나스를 출제하면서 또 자연법 내면 이건 정말 윤리과 선생님들 중에 자연법 학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헌법이나 법대의 헌법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자연법학자들인데 자연법학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퀴나스의 자연법도 물론 정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나머지 주제들도 잘 정리를 하십시오. 조금 쉬었다 합시다.